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재난급 사태로 이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요, 전기차 공포가 일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와 건물에선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 동교동 DJ 사저 앞에선 김홍걸 전 의원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오늘 있었던 걸까요?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분명같이 더운 날은 어떨까요? 또 더위가 길고 또 밤이 또 더위가 심하고 그전에 아침은 좀 괜찮다가 낮에가 더웠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더워요. 자, 요즘에 폭염이 정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여주죠. 점동면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40도지 실제 바깥의 온도가 40도라는 거는 다닐 수가 없는 날씨거든요. 더구나 이 기온이요, 밤이 되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거의 낮과 비슷할 정도의 기온이 밤에도 유지가 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날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시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더위 언제 끝나는 거냐 막 궁금해하고 계세요, 지금요. 지금 광복절까지 현지와 비슷한 무더위가 일단 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까지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열흘 정도 더 남았는데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뭐 35도까지 가는 날씨가 쭉 이어진다는데 35도면 체감온도는 그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다가 열대야, 밤에도 28도, 29도 보통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굉장한 날씨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좀 전문가 연결해 날씨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앞서서 올 여름에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하신 분이 계신데요. 계명대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지금부터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혜동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지난 여름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 6월이군요. 언론 인터뷰에서 벌써 올여름 40도 넘어가는 날씨 계속 될 거다, 이런 걸 예측을 좀 하셨더군요. 올여름 더위가 이렇게 심하다. 그럼 심하고 실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덥습니까? 올 여름에는. 예, 우리나라 올해 여름이 더운 이유는 그 작년에 아주 크게 슈퍼 엘니뇨라고 불릴 정도로 강하게 발달했던 엘니뇨가 올 봄부터 사라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 여름철을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는 티벳 고기압에서 기원한 티벳 고기압이 또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소위 말하는 그 이중 열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기압 두 개가 겹쳤다. 그러니까 이불을 하나 덮었는데 거기다 또 이불을 덮으니 안 더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설명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밤에는 그래도 기온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열대야도 대단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금년 6월 달에 얘기를 할 때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이 될 것이고, 근데 올해 여름이 더운데 그 중에서도 낮의 고온보다는 야간의 온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예상대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남해안부터 해가지고 북태평양 서부 해역의 적도 지방까지 매우 수온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남쪽 해역의 뜨거운 공기가 남서풍 형태로 우리나라로 쭉 유입되도록 그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이 되어도 뜨거운 해상으로부터 공기가 쭉쭉 유입되기 때문에 야간이 되어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30도가 넘는 초열대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동지방 얘기하셨는데 보통 이런 여름은 휴가철이거든요. 그렇다면 휴가철은 많은 분들이 강원도로 휴가를 갑니다. 바닷가 쪽으로요. 그런데 아까 영동지방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강릉의 밤 기온이 30도를 넘는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보다 더 덥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시 얘기하셨는데 이 무더위와 열대야 강원도 지역에서 더 극심하니요.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폐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산을 넘어갈 때 우리가 그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풍상측이라 얘기를 하고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풍하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지가 있을 때 그 풍하측 지역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남수풍 계열이 불 때는 그 폐인 현상이 영동지방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2018년의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영서지방에 고온 현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의 경우에는 이제 데프리카가 아니라 스프리카다. 서울이 오히려 대구보다도 더 덥고 홍천이라든가 홍성 같은 이게 태백산맥 서쪽 지역에 아주 높은 기온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요 이 올해가 워낙 더우니까 좀 경험이 많으시고 연세가 계신 분들은 1994년의 여름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리고 좀 방금 전에 2018년이 뭐 대프리카가 아니라 서프리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굉장히 더웠다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올 여름 더위는 이 1994년, 2018년 이 상황을 능가할 걸로 지금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좀 비교를 해보면 낮의 온도는 1994하고 2018년의 고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간 고온 현상은 1994년이나 2018년보다도 올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데이터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쭉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무더위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그다음 해도 계속 간다고 일단 봐야 되는 겁니까? 작년 봄철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작년 여름부터 슈퍼 엘니뇨가 정착을 했었는데요. 이 슈퍼 엘니뇨가 정착되고 나면 그 다음 해와 그 다음에 이번 같으면 2024, 2025 이때 그 세계 기후재해가 가장 심각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2023년부터 한 5년 이내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심각하지만 올해 내년까지는 예. 다른 해보다 더욱 심각한 여름철 고온 현상이라든가 폭우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해가 갈수록 계속 더워질 거라는 말씀인데 일단 그건 좀 길게 보는 거고요. 예. 짧게 보면 지금 이 더위, 폭염은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봐야 합니까? 그치, 일단은 금주 주말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동쪽으로 약간 물러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폭염 경보형 더위에서부터 폭염주의보 정도 수준으로 한 2도 정도는 낮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복을 지나고 나면은 재차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더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요 이 30도 정도 되는 이 더위가 9월에도 혹시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8월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그 라니냐 현상이라는 것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여름을 덥게 만드는 그 필리핀 앞바다 같은 북태평양 서부 열대 지역의 해수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필리핀 앞바다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쪽으로 침강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름을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오래 가도록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더위에는 늦더위까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 장마는 끝났는데요. 뭐 가끔씩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집중호우가 오늘도 내리는 지역들이 지역에 따라서 있었거든요. 올여름 집중호우 가능성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름 장마는 끝났습니다만 이제 8월 하순 말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다시 가을 장마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발생이 올 여름에 6월, 7월까지는 필리핀 앞바다 쪽에서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곳이 고기압이 자리를 하면서 태풍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말, 9월, 10월로 가면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 8월 말부터 발생할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을 하고 그러면서 가을 장마와 태풍이 결합하면서 큰 비 피해 그리고 폭풍우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올 여름이 뭐 워낙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덥다 말씀하시는데 또 일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올 겨울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추운 거냐? 안 추운 거냐? 이것까지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올 겨울 날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빠릅니다만 올 가을부터 라니냐 현상으로 이전이 될 것 같은데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때는 겨울철이 좀 추운 편입니다. 엘니뇨 할 때는 온도가 높고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라니냐는 그와 반대로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은 예년보다 온도가 낮은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는 여름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고 막 그런 날씨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나 본데요. 정기랑 교수님, 요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어떻게 잘 자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날씨 차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뚜렷해도 너무 뚜렷한 너무 거 아니에요? 뚜렷하고요. 예. 이제는 뭐 앞서 전문가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11월까지는 여름 기온 같은 느낌도 들고 특히 요즘에는 특히 밤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예.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선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예. 피곤함, 그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건강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건강 관리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낮 온도나 밤 온도나 거기서 거기다.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그렇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5명. 일단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올해 온열 질환자가 1,600여 명, 1,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자, 온열 질환 지금 무더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잘 대처하셔야 되고 조심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폭염의 노출을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더운 폭염이 예고된 날은 한낮에 외출하는 것을 삼가하시고, 그리고 그늘을 이용하면 보다 좀 서늘한 장소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식사를 잘 못하셨던 분들은 나트륨 수치나 칼륨 수치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과 더불어서 이제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정리 좀 한번 해보죠. 너무 덥기 때문에 폭염 대비 건강 수칙, 이건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되죠. 아무래도 체온을 낮추는데 물을 마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야외 활동 자제,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햇빛이 강할 때 밖에서 그렇게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햇볕 차단, 양산 모자. 요즘에 모자 쓰시는데요. 뭐 양산 쓰시는 게 요새 남녀 불문 양산 많이 들고 다니십니다.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더운 시간대는 반드시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법.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만요. 야외 활동하기에 할 때 지키기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정도는 꼭 명심하셔서 당분간은 지키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위 걱정까지 해야 됩니다. 참 걱정이 많은 세상이에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요즘에. 자, 우선 날씨 얘기 첫 주제로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게 좀 일이 벌어진 지 며칠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하기도 계십니다. 자, 우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못 들어가시는 분들 잠깐 이런 사고들이 있었던 언론을 좀 위험하다 그러긴 했었고 이렇게까지 지금 자, 주차 3일차의 폭발. 그러니까 주차된 지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차가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화재로 커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전기차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차 괜찮은 건가? 약간의 공포. 그래서 전기차 포비아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주에 벌어졌죠.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전기차, 사흘 전에 세워둔 전기차인데요. 지난달 29일 오후에 일반 구역에 그냥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는 차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충전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주차돼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6시 조금 넘은 시간, 그리고 주차된 지 한 59시간 만에 불꽃을 튀면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차로 다 옮겨 붙어서 엄청난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전소된 차량이 70대가 넘었다고 그러죠, 지금요. 그리고 그을린 차량은 또 역시 70대. 그럼 140대 이상의 차량이 피해를 본 겁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셨는데요. 원주 한라대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최영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최 교수님, 우선 충전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냥 주차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흘 정도 지나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사실 조사가 정확히 끝나봐야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까지 추정하기에는 예. 이제 객관적인 지금까지 데이터만 봤을 때는 배터리의 결함에 의한 자연 발화가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의한 자연. 근데 저렇게 주차돼 있는 차가 갑자기, 근데 지하니까 무슨 직사광선을 받거나 열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배터리 부분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는 예. 기본적으로 오래 사용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생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 그 덴드라이트라고요.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 이 원자가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막에 걸려서 예. 금속성처럼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은 그 분리막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예. 합선이 되는 거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아까 가능성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선 배터리를 오래 사용했던 거거나 아주 오래 썼던 네. 거나 아니면 배터리 자체가 하자가 있거나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사용. 네. 그러니까 운행을 과도하게 오래 네, 하던가. 네.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돼 신차하고 있었잖아요. 주차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경우는 아니고 배터리에 뭔가에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더라도 예. 차 쪽에 있는 시스템들은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추정인데 이제 6시 15분 오전이면은 예. 대부분의 전기차 차주들은 예. 차에서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를 예. 자동으로 세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저 차가 주차돼 있었지만 자동으로 뭔가 작동되는 네. 에어컨 등등 작동될 네, 네.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라는 거네요. 그게 이제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배터리에 의한 자연 발화 상태가 예. 가장 의심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하게 화재가 일어났던 전기차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자료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전기차 화재는 몇 년 전에 국내에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죠. 불량 배터리에 의한 이제 사고 때문에 국내 예. 제조사 및 해외 제조사까지 전량 리콜을 한 사례가 있고요. 예. 이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충전기가 꽂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전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화재 발생한 거는 충전이 끝나고 대부분 5시간에서 한 8시간 사이에 발생한 그런 화재가 더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례와 조금은 다릅니다만
충전이 끝나고 오랫동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자연 발화된 화재의 사례들은 이제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원인으로 밝혀진 건 전부 배터리의 결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정황을 보면은 일단 배터리 상황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설명이셨는데 그리고요 오늘 이 사고 원인에 대한 그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뭐 기관들에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들여다본 건데 그런데 합동 감식을 하던 중 위험성을 감지해서 감식이 중단됐다 그래요 오늘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아마 합동 감식을 현장에서 했을 거고요. 현장에서 감식을 하던 중에 배터리를 탈거할 수 없는 상황. 즉 화재가 진압이 됐지만 배터리에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화재 현장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터리를 탈거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차를 옮겨서 안전한 장소에서 좀 더 안전한 내용을 확인하고 아마 감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식이 중단됐다라는 거는 그 현장에서 뭔가 배터리를 빼내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화재나 이런 걸 걱정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화재는 차량에 대한 감식보다는 예. 차량의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뭔가 예기치 못했던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감식하는 게 아마 오늘 이제 했던 내용이고 예. 차를 현장에서 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아마 추후 더 정밀한 이제 분해 감식을 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요. 그 옆에 많은 차량들이 같이 주차돼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야외 주차장에서 어떤 전기차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불꽃이 쳤어요. 그리고 인근 주차장으로도 퍼질 거 아닙니까? 지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요? 네, 아무래도 지하면은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소방 시설들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사 내용으로 확인된 것들을 예. 보면은 이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내지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재 내용이 소방 쪽으로부터 확인된 사항들이 있고요. 또 유사 사례들 중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다수의 이제 전기차 예. 화재 사건이 지하에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을 경우 이제 화재가 더 번지지 않은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의심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네,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폭발 외에 다른 화재가 확산될 요인들의 원인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고 거의 뭐 재난급 지금 사태로 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 걱정 이런 걸 좀 봤으니까요. 전기차 주차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다 그래요. 전기차 차주 A씨는 아니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다. 이제는 죄인이 된 기분이다. 전기차 보는 게 무슨 죄냐. 뭐 일부 건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 지하로 못 들어옵니다. 뭐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최영석 교수님,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거부하는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내지는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좀 이제 애매하고요. 예. 오늘 기사난 내용 보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을 이제 금지시켰다는 기사 봤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제 이슈를 만든 건 LG 엔솔의 배터리였거든요. 예전 사건들의 경우를 비교하자면 그래서 이건 뭐 누구라서 봐줄 수 있고 아니고의 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지 하나 걱정인 부분은 이제 이게 전기차가 뭐 환경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외에 예. 대부분의 지금 수입차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도 초기에 나왔던 전기차 정도 해당되는 2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걸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기를 먼저 쓰지만 그게 떨어지면 이제 엔진이 가동하는 그 차를 말씀하시는 네, 그 차도 거죠? 충전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도 똑같은 용량은 작습니다만 마찬가지의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과연 이제 전기차만 금지시켜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럼 PHEV나 하이브리드, 그다음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이동식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장치는 워낙 많거든요. 예. 킥보드도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이거 확인할 거냐 예.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 이제 엉뚱한 갈등 요인처럼 또 비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번에 화재를 일으킨 이 차량이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다 좀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약간 거부감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걱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네, 뭐 이 역시 그냥 단순히 중국 제품이 나쁘다라는 감정적인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예. 지금까지의 리콜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좀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번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 벤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리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계속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제 리콜 통지문까지 지금 나와 있고 리콜 통지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뭐 특정 상황에서 과전압에 관련돼서 내부 저항이 뭐 손상될 수 있다라고 해서 리콜까지 받으라고 진행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고요. 또 많이 들어와 있는 중국산 전기 버스들 같은 경우에도 예. 단순 수입해서 판매만 하고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AS에 관련된 문제들이 품질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를 이제 좀 더 안전에 대한 거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 그리고 뭐 화재 관련해서 언급되는 게 충전 방식이죠. 급속 충전 방식과 완속 충전 방식. 그건 뭐 말 그대로 이제 빠르게 그리고 약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충전 방식인데 이게 화재 사고 위험에서는 약간 차이점을 보인다고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숫자로 증명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힘들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을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밥을 빨리 먹는 것과 천천히 먹는 게 어떤 게 건강에 좋을까? 그리고 충전을 100%, 즉 밥을 여기까지 이제 끝까지 먹는 거와 적당히 먹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 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급속 충전은 100% 충전이 되는 겁니까? 급속으로도 100%는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충전은 뭐 전부 100% 하는 것보다 한 90% 정도로 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은 급속보다는 완속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면 그게 더 훨씬 더 확률상 안전하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배터리는 이제 화학적으로 에너지가 이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이동에 있어서 모든 게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완충은 100% 완충보다는 90% 정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거든요.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또 주변에서 그 아까 보면은 이제 지하 주차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곳도 있다는데 뭐 주변들이 불안하니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 상태에서 이 불안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왜냐하면은 전기차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의 주민들이 전기차를 타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점유율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셨고 또 굳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야 되고요.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들 내지는 정부기관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완속으로 충전했을 때 100%까지 충전되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충전기를 보급하는 보조금과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충전할 때 차량의 배터리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서 안전하게 가는 방법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게 현재 국내는 자동차 관련된 인증이 자가 인증입니다. 내가 만든 거 내가 인증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형태고요. 그 제조사들이 자가 인증을 네, 맞습니다. 한다. 그리고 이거의 취지는 차를 만든 제조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을 지고 향후 리콜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과연 이제 계속 자가 인증으로 놔두는 게 맞느냐? 차라리 전기차 내지는 보조금을 주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인증 제도로 좀 전환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리콜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도 심지어 이제 예전 같은 게 배터리를 전체 교체해주겠다는 리콜이 나왔는데 운전자들이 빨리 교체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로 팔 때 새 배터리가 있으면 훨씬 더 차값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물론 극히 일부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늦게 교체를 하겠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차에 대해서 특히 배터리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리콜이 나왔을 때 소비자를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도 지금은 이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방 시설에 대한 정상 작동입니다.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소방 시설을 강화하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 지금 있는 설비부터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나 이제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꼭 돼야 될 거 이거부터 좀 챙겨보자는 말씀. 오늘 뭐 그 말씀 좀 핵심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차량 화재로 주변에 주차돼 있다가 같이 전소된 차량이 한 70여 대, 그리고 그을린 차량이 70여 대. 이 차들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각 차들이 죄송합니다. 보험할 때 자차를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차가 불탔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차로 내 보험사에다가 배상을 요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 조금 내고 자차로 배상받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내 차는 한 대지만 보험사가 예컨대 뭐 한 50대씩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한 2천만 원씩 줬다. 그래도 수십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구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건데 어디에다가 구상을 할 거냐. 예컨대 이제 제조회사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럼 제조사에다 구상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예. 차주가 무슨 뭐 개조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차주한테도 구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뭐 차주야 개인일 테니까 예.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동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크게 손상을 입었잖아요. 지금 지하 주차장 보면 뭐 천장이 거의 다 녹고 막 드러나고 그랬어요. 다 타서. 그렇죠. 예. 뭐 배관 같은 거 고치는데도 예.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들도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파트 뭐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피해 입은 주민들이 예. 각 그 집단 소송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제조사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법적 쟁점으로 아주 독특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정영석 교수님, 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그때는 보통 이런 보상이나 이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조사가 어떻게 좀 나서서 뭘 했습니까? 아니면 그 운전자가 뭐 알아서 한 겁니까?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건의 원인에 따라서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른데요. 예. 제조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배상을 해준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번 케이스처럼 다수의 차들이 이제 확대가 됐고 워낙 많은 차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중간에 이제 막 앞에 말씀드렸던 스프링쿨러라든지 소방 장비의 작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이걸 모두 다 누구 한쪽에서 다 책임지는 게 합리적인지는 예. 조금 이제 고민이 되고 아마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거의 재난급으로 이게 커졌잖아요. 피해가요. 이런 가운데 지금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엄청난 불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독가스, 화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피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뭐 정전 단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인천의 아파트 장기, 이 화재잖아요. 이게 전기차 화재. 단전 단수 주민이 불편한데 인근 아파트 입주민이 휴가 중이라서 집 번호로 집 비밀번호 알려줘서 본인 집에서 와서 묵으라. 와서 좀 몸을 편히 좀 쉴 수 있게 해줬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차량을 빌려줬는데 빌려주면서 소형차라서 또 미안하다고 또 저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저렇게 착하신 분들이 또 있었다 그러고요. 다음도 하나 보겠습니다. 화재 아파트 입주민이 이렇게 뭐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새벽에 이게 일찍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니까 이게 대피시켜야 되는데 뭐 소방관 두 분이 대피하라는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바로 있죠. 쇠지렛대. 이거는 거를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하라고 소리를 쳤는데 바로 치니까 아무래도 문이 좀 찌러진 게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다. 이렇게 열심히 뛰셨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또 이런데 또 손길을 내미시는 분들이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집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차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집하고 차를 빌려주는 거는요. 웬만해서는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따뜻한 온정이 이제 베풀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집 현관에 무슨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누가 이렇게 쳐가지고 그 흠집이 나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국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게 발화된 시각이요. 6시 15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고 예. 만약에 저게 뭐 한창 뭐 9시, 10시 이럴 때였으면 그러면 사람이 진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당시에 노력을 했던 그런 측면이 저는 흔적으로 남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났지만 천만 또 다행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또 뒤에서 있었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 지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 굉장히 선전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가 일찍 끝나서 오늘 귀국한 선수단도 있어요. 그 귀국하는 모습 영상으로 좀 담았습니다. 보시죠. 이번 시합 때 마무리를 잘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이제 메이저 대회, 아시안 게임, 올림픽까지 더 좋은 성적 날 수 있게. 긴 비행 시간이었지만 좋은 성적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고 제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승 나가서 시합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쁜 메달도 하고 정말 좀 행복해서. 자, 오늘 귀국한 선수들이 이제 펜싱 대표팀, 유도 대표팀 선수들이 귀국했는데 정경영 특히 펜싱 대표팀이요. 종주국이라고는 프랑스를 그렇죠. 프랑스에서 남녀 단체전이 다 이겼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펜싱이 이렇게 강국이 됐는지 예. 종주국을 이길 정도의 실력이 됐는데 결국 과거에 비하면 뭐 특이 종목 이런 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만 예. 본인들이 좋아하는 MZ세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미로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선수가 된다든지 예. 또 뭐랄까 거기서 또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우리 MZ세대들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 예. 그리고 또 펜싱을 포함해서 총, 칼, 활, 예. 이렇게 전투와 관련된 DNA가 확인됐다는 해서 다시 한번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예. 어찌 됐든 목표를 2배 이상 초과하고 훌륭한 어떤 성적으로 이제 귀국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 남은 또 금메달까지 포함해서 예. 소위 옛날처럼 배고프고 힘들 때 눈물로 막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요즘 같으면 우리 국민들도요 웃으면서 예. 또 즐기면서 예. 낭만을 찾는 그런 올림픽으로 마지막 뭐랄까 좀 잘 정리해서 귀국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총, 칼, 활 하는데 총에서는요.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국가대표 되고 금메달 따고요. 그리고 친구 따라갔다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능 있는 것 같아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은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죠. 5개 그냥 다 가져왔습니다. 금메달.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영상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 사전은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터전이요 상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김홍걸 전 의원께서는 잠시의 잘못된 판단을 자각하고 이 37년간의 민주화 터전 역사의 상징을 매도하는 것을 즉각 백지화해 주기 바랍니다. 자, 사저매각 백지화하라 이렇게 폭염 속에서 오늘 외쳤습니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DJ 사저 앞에서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100억에 매각이 된 민주화 성지 DJ 사저. 동교동 다택이에요. 지난달 21일 사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대요.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매수자는 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1961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이 사저인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정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매각됐다는 거에 아쉬워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우리 정치계 이제 동교동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산실처럼 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매각이 됐다. 이게 알려진 겁니다. 정기남 교수님. 오늘 이제 새로운 미래 관계자들이 그 앞에 가서 이제 집회를 열고 항의하고 외치고 그런 건데 김홍걸 전 의원과 민주당은 같이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새로운 미래 전병헌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뭐 현장 최고위원회 뭐 이런 비슷한 것을 하면서 이것을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는데요. 정말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지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어떤 큰 책임의 큰 부분은 김홍걸 전 의원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소유주였고 또한 그 본인의 어떤 부모님이신 이호 여사가 어떤 서거하실 때 유지를 남겼잖아요. 사전은 김대중 이효 기념관으로 남겨달라는 것을 유지를 남겼는데 자신의 어떤 재산 관리 때문에 유지를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동교동계 출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교동의 사전은 개인 사자가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충분히 불릴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역사적 어떤 계승을 통해서 잘 갖고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벌써 이를테면 사인 간의 거래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것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최소한 김홍걸 의원이 전 의원이 역할을 했더라면 이것을 사전에 좀 공론화시키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DJ 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유지를 남기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제3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격으로 이제 와서 사저 앞에서 이걸 이슈화하고 또 이것을 또 민주당의 책임을 또 거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를테면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화동 저택이라든지 또 최규하 대통령의 서교동 저택이라든지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의 신당동 저택이라든지 다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과 함께한 그런 어떤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대안 모색을 통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정치권의 지금 지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정치 변호사. 지금 새로운 미래 측 아까 영상에서도 주장이 나왔지만 매각을 백지화한다고 주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 간의 거래로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박모 씨가 샀던데 그 사람이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봤을 때 이미 등기까지 끝나가지고요. 그 매도를 사신 분도 다 무슨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니까 그걸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취등록세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저게 100억짜리인데.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비용 같은 것까지 치면 그런 것까지 다 김홍걸 전 의원이 물어주고 되돌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등기부를 띄워봤어요.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그 집의 소유자가 애당초는 김홍일 전 의원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김홍일 의원이 이희호 여사한테 매매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이희호 여사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집이 김홍걸 의원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희호 여사 돌아가실 때 그때 이미 김홍일 전 의원은 사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홍업 씨하고 김홍걸 의원이 있었는데 두 의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희호 여사가 낳은 자식은 김홍걸 전 의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박모 씨한테 상속이 됐는데 매매가 됐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김홍걸 씨한테 돈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김홍걸 씨 어디 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살아요.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그거 40억이 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홍걸 씨가 개포동에도 제가 봤을 때 한 30억 넘어간 아파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홍걸 씨가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12억 3,500만 원에 그 매각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 재산이 처음에 신고할 때는 58억인가 신고했다가 당선된 다음에는 67억 7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 집을 팔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번에 매각 이유를 언론에 설명하기는 상속세 때문에 매각했다고 설명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DJ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반포동 아파트를 팔지 동교동 사저를 팔겠습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고 더군다나 친어머니인 이희호 여사가 유서를 남겼는데 좀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저는 동교동 사저는 DJ와 이희호 기념관으로 한다. 그다음에 아주 뭐 불가피한 일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매입하더라도 저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어쨌든 매각을 갖다 하면 보상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3분의 1은 DJ 기념사업회에 귀속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는 그 고 김홍일 전 의원 그 가족들, 그다음에 김홍업 전 의원, 그다음에 김홍걸 전 의원 이렇게 삼형제한테 균등 배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상속하고는 달리 사인증여거든요. 사인증여 충분히 인정될 것 같기 때문에 김홍업 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법적으로 그 돈에 대해서 100억이라고 한 돈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거 아닌가. 매각에서 나온 그 돈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일을 김홍걸 씨가 왜 했는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 일단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김홍걸 전 의원과 함께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잖아요. 아까 영상 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할까요? 관련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전 의원께서 상속세 관련된 어떤 부담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또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이 됐는데 저희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은 아닌데 지도부에서 이것을 뭐 현안으로 놓고 토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닌데 토론을 하지 않았다. 관심은 좀 있었으나 딱히 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뜻입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와 이제 민주당 각각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새로운 미래 전병훈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민주당이 사저 매각 관련 어떠한 반응도 없다. 침묵하면서 DJ 지우기 나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아니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부담에 불가피하게 매각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다. 당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관심은 갖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매각이 됐거든요. 이거 그냥 개인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민주당의 주류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주류라고 좀 강조하겠어요. 주류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국회 본청 당대표실 최고위원 회의실에도 김대중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 있고요. 우리 당사에도 김대중 대통령 흉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당의 근간이신 분인데 아무래도 요 동교동 사저 관련해서는 조금 유상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일산 사저도 있습니다. 거기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으로 잘 이렇게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동교동 사저가 어떻게 유산을 상속받다 보니까 상속은 개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 받았기 때문에 당에서 뭐 개인 재산에 대해서 좀 관여를 못했던 것 같고 이렇게 어떤 상업시설로 매각할지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DJ 동교동 사저는 공적 관리를 받아야 할 역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족들의 상속세 고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야 역사의 현장을 저렇게 상업용으로 매각을 해서 뭔가 좀 상업력 영업활동을 하고 일부 공간은
뭐 보전을 한다고 해도 예.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서울시, 김대중 재단 또 가족들 같이 협의해서 뭔가 DJ 동교동 사저를 어떤 공적 공간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죠. 일단 안타까움을 표시해 준 건데 예.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던 저 동교동 사저를 지켜야 될 최우선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책임은 저는 가족들에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저 동교동 사저가 어떤 카페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어쨌든 카페를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쪽에다 매각이 됐으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전망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김대중 정부 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고개를 대국민 앞에서 사과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김홍업, 김홍걸 그때 홍삼 트리오라 그래서 그때 아들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 혐의 때문에 그때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사태도 보면 결국은 그거 상속된 재산을 두고 김홍걸 의원이 단독 상속하니까 그때 보면 김홍업 그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못하도록 막았었거든요. 당시에 약간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그걸 취소를 했거든요. 취하를 해줬거든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게 매각이 된 걸 보면 결국은 김홍걸 아들과 그리고 김홍업 의원 사이에도 어느 정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그 비서실장으로 얘기했던 그 권노갑 전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암묵적으로 다 동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속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결국은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상속세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내고 나면 한 92억 원 정도는 아들들이 결국 나눠 가진 셈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비용을 민주당에서 책임져라 또는 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성금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홍걸 전 의원하고 김홍업 우리 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나 아니면 민주당원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돼야지 지금 저 두 분은 속 빠지고 나머지 부분들만 지금 민주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두 분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맞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요. 근데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9일에 김홍걸 씨가 상속 등기해가지고 소유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김홍업 씨가 2020년 1월 6일에 가처분을 해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집니다. 가처분은 뭐에 대한 가처분입니까?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매매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홍일 씨가 가처분 이의 신청 재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 가처분 이의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홍업 씨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그 화해를 갖다가 하는데 그래서 2021년 6월에 화해를 갖다가 하거든요. 화해 내용이 뭐냐면은 이희호 여사의 유언대로 사저를 기념관으로 한다. 이렇게 화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홍업 씨가 가처분을 스스로 취하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저 사저를 저렇게 그냥 매각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형님도 속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홍걸 씨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매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남 교수님께 짧게 이게 이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전신 정당들과 관련돼 있는 사저거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상속자인 김홍걸 의원이나 또 가족 관계에 있던 소위 법적 분쟁까지 벌였던 김홍업 전 의원이나 김홍업 씨나 이런 분들이 또 책임이 중요하다. 그분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그 후에 이것을 민주당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미래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 앞서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진짜 뭐 다시 한번 이 백지화시키고 매각 절차를 백지화시키고 그것을 뭔가 좀 새로운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시키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새로운 미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자식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야 될 텐데 이것을 두 자식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돈 때문에 이랬습니다. 상속 때문에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이것을 계속 갑론을 박는 방식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차분히 지금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것인지 공론화하는 절차의 어떤 시작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사 쪽, 그러니까 공공적인 의미가 짙은 집인데 그 소유는 또 개인 간의 관계가 되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각이 됐다. 이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먼저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즐 완성. 퍼즐 완성이니까 뭐 다 맞췄다는 건데요. 일단 그림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 정책위 의장 새로 인선을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인선을 해왔는데 오늘 좀 종합적으로 좀 발표 좀 합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 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의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으로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유임할 생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친윤이라는 그쪽 그룹에서 그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반드시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점식 의장을 그냥 유임을 시키면 당장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거 봐,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해. 정책위 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예.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오늘 인선 발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얘기는 뭔가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을 원래는 유임할 생각이었는데 친윤 쪽에서 뭐가 얘기가 나와서 바꿨다. 이거거든요. 화면 정리해보죠. 여기 보면 김종혁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죠. 한동훈 대표는 정정식 의장 유임할 생각이 있었는데 친윤에서 유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더라. 여론전 하더라.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 김철웅 교수님.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 굉장히 나쁜 버릇이 하나 생긴 게요. 저렇게 약간 까발리는 거, 폭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 사과 문자를 일집했다. 또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댓글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게 김종혁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첫 일성이 결국은 정점식 위원장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들어왔으면 그리고 재신임 여부를 물었으면 다시 한번 정책 개정을 시켜줄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친윤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기분 상해서 잘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걸로 통해서 저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점식 전 의장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 첫 일성으로 저렇게 까발리는, 폭로하는 것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이 새롭게 출범하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 건지 조금 따져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렇게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 임기가 2년인데 내년 대선에 나가려면 당헌 당규상 내년 9월 달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안에 신속하게 한동훈 어쨌든 지금 당장 소수파지만 나름대로 대표를 하는 동안에 당내 세력화를 구축해야 되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친윤계하고는 확실하게 대립각을 잡아가겠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런 것들이 아마 본인이 얘기하는 변화나 또는 본인이 얘기했던 그 취미성으로 얘기했던 어떤 비례를 향한 올바른 행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지명직 이제 최고위원 오늘 뭐 공식적으로 됐거든요. 최고위원이 저 얘기를 한 건 3일이에요. 근데 뭐 사실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3일이면은 이미 내정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 이게 다 알려진 사항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킬 생각이 있었는데 친윤 쪽에서 하도 유임 얘기하고 여론전 펼치니까 마음을 바꾼 거다. 그래서 교체했다. 이거거든요. 김시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게 무슨 상황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김종혁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이 참 사려 깊지 않은 발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친윤하고 한동훈 대표 측이 정책위 의장 가지고 피장파장으로 정말 좀
수준 낮은 정치 공세를 했는데요.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임명직인데 얼마든지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거칠게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까지 다 끝난 마당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모욕감을 줘도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의 당대표만 임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대표, 당원들을 통합하고 조합하고 어떤 시너지를 낼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 분풀이 하듯이 이렇게 망신 주고 거기다가 왜 임명직 최고위원이 자기 정치를 합니까? 이게 무슨 당에 도움이 돼요? 본인이 정말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이름 나와서 화제는 될 수 있죠. 그게 최고위원의 역할인가요? 그것도 임명직 최고위원이? 저는 최고위원 임명직 인사 잘못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계속 상처뿐인 승리, 나 잘났다 이런 정치하면 어떻게 당정 관계를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김지호 전 부대변인이 갑자기 친윤계의 생각을 뭔가 말씀하시는 듯한 그렇게 느껴지는 발언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지금 뭡니까? 그 얘기 왜 합니까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일단 귀를 잡죠. 원래는 유임하실 생각이었는데 자꾸 뭐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유임해야 된다 뭐라고 자꾸 얘기하길래 마음을 바꿨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약간 전원 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는데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나와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비공개 회동이 있었잖아요. 전격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사적인 친소 관계가 공적인 임무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그냥 가십성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런 가십성이 중심이 되기에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상남자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렇게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포용을 해주고 좀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기현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친소 관계 아닌 공적인 이런 지위로 만난 거다 이 얘기 함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꺼내놨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먼저 제안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먼저 제안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이 얘기를 굳이 왜 강조를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저 얘기를 왜 하지? 아니, 비공개 회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제안했다든지 그래서 뭐 본인이 거기에 회동을 하게 됐다든지 이런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제안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전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한 갈등은 여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자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적으로 이제 비공개 회동이죠.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그거 혹시 누가 먼저 제안해서 그 회동이 이뤘을까 질문 받으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만난 게 중요한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좀 전에 그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자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최초에는 유임하려고 했는데 신윤계가 언론 플레이에서 잘라버린 거야. 이 얘기나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한 것도 한동훈 대표가 한 것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야. 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정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고 있다. 우리 뒤에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다라고 하는 당정 관계의 주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온전하게만 비치느냐?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정정식 전 정책위원장의 사퇴 문제 사실 한동훈 대표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오르락 내리락 소위 당정 갈등으로 묘사됐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부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대표가 됐다면요. 정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직 인선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밀어붙였어야 됩니다. 그런 건 하지 못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원인은 친윤의 언론 플레이였고 윤석열 대통령 제안 내가 주도한 거고 이런 식의 주도성을 강조한다. 그만큼 정치력이 아직은
당내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조옥신 변호사는 지금 두 가지 사안을 이 정의당 교수께서 동시에 분석해 줬어요. 앞서서 정정식 의장은 원래 유임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바꾼 거다. 그리고 내가 먼저 전했다 만나자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인 거는요. 정점식 의장이 사표를 제출했었어야죠. 이제 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옛날처럼 정점식 의장이 투표로 의해 가지고 선출된 정책위 의장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식 당대표에 의해서 임명된 의장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사표를 내는 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사표를 냈으면 한동훈 그 대표가 뭐 선배님 계속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1년 임기가 채워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김종혁 요번에 최고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 이제 제안하고 이랬던 거는 예. 지금 당에 이 정점식 의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혹시 이재명 대표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신 정책위의장 그만둬.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입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운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정점식 의장도 임기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만둬 이렇게 하면 더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정점식 의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게 한동훈 대표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 사전적인 그 노력으로 먼저 대통령께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갖다가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전권은 대표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얻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의장도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저런 것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생각보다는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금 밝힌 건 그런 노력을 한 거다라는 걸 강조한 거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동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비공개 회담 제안을 본인이 먼저 했다고 밝힌 것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친소가 아닌 공적인 지위로 만났다고 또 강조합니다. 공적인 지위로 만났다는 걸 강조해요. 그거는 공적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고 예.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예. 윤석열 선배님,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서 사적으로 조언도 할 수 있고 사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그러기엔 더군다나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뭐 문자 이야기 막 저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그때 한동훈 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공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예.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영부인과 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당대표 됐다고 대통령하고 사적인 관계 내가 20년 전부터 잘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히려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전 부대변인께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만나는 그 자체는 공적 지위로 만난 거다. 친소 이런 거 아니다. 라고 굳이 강조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 위치를 확인받고 싶고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 모양인데 본인이 60%는 넘는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를 받았으면 예. 그걸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펼치면 되는데 자꾸 뭔가 좀 분에 못 이겨서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뿐이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한동훈 대표님이 대표 되셨으니까 마음을 예. 좀 크게 써서 정부 여당 예. 야당이 아니고 그 정부 여당 대표에 맞게 좀 조율을 잘하고 예. 좀 통하라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을 또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중진 의원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만남은 내일 그리고 이후에도 좀 몇 차례 더 예정돼 있거든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천에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당내 이제 다선 의원들, 뭐 4선, 5선 뭐 이런 게 다선이신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화면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태, 권성동 의원, 대표적인 다선 의원들이죠. 그리고 내일은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조배수 의원. 그리고 8일에는 4선 이상 의원들. 아주 중진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이런 상황과 함께 오늘 당 회의에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강화하고 더욱더 확대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철영 교수님. 네. 내 편 만들기로 보는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임기가 사실 한 1년 정도면 아무래도 당내 세력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오늘 이제 그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경험이 좀 짧고 당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선 중진들을 만나서 일단 여러 가지 귀중한 경험이나 아니면 조언들을 들으려고 하는 아마 경청하는 자리로는 보이고요. 경청은 단순히 경청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는 자리입니까? 뭐 당연히 경청하면서 많이 도와달라고 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큰 과제를 갖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번에 총선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아마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수를 혁신할 것인가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어쨌든 범야권에서의 어떤 특검 전국, 그다음에 어떤 뭐 탄핵 전국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2조 심판론을 또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2조 심판론이 지난 총선에서는 굉장히 조금 성급한 슬로건이었다면 앞으로 2026년, 2027년 어떤 지방선거나 아니면 대선 전국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 이런 부분이 좀 맥혀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당내에서 어떤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앞으로 대야 투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뭐 의견을 듣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하면은 뭐 맨날 이 과제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건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아직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는 북한 얘기가 좀 준비된 게 있어요. 그리고 수해를 뭐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답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수해 관련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먼저 제목부터 좀 보시죠. 적은 적이다. 여기서 적은 우리를 말하는 것 같죠? 아무리 봐도 김정은 위원장. 적은 적이다. 자, 북한 매체가 내놓은 말이 있어요. 여기 또 험한 표현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보시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침수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추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들이 추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서울 것들의 음흉한 걸 뭐 까발켰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요. 그리고 적은 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겁니다. 말을 전한 거죠. 또 북한의 매체가. 화면은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요. 우리에겐 적, 러시아에게는 진정한 적, 북한, 김정은. 왜일까인데 일단 우리 방금 영상을 들으셨어요.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이 뭐 인명피해가 1000명, 1500명이 추측된다고 날조된 걸 막 전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서울 것들은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다. 이렇게까지 뭐 강하게 뭐 이렇게 보면 뭐 격한 반응이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돕겠다고 했는데 그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도 이제 도울 의사를 전했다 그래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냈대요. 아주 다르죠? 적과 벗입니다. 김철영 교수님, 우선 우리에게 매우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북한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 이쪽 이 남한 쪽에 이제 언론을 향해서
뭐 1,000명이네 1,500명 인면피 났다고 뭐 날조라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격한 반응을 보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시당한 적 처음이거든요. 아, 무시당했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어떤 뭐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할 때 예. 상당히 고분고분하고 어느 정도 비위도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전혀 이제 180도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계속적인 핵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만이 힘에 의한 평화만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서 사실 지금 한미 군사 동맹 또는 한미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어쨌든 을지 프리덤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재개된 상황이거든요. 예. 확성기도 재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하고는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는 이제 적이다. 그 대신 러시아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기름도 주고 현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군사협력이 강조되다 보니 아마 거기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북한의 수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주의적 어떤 채널은 뭐 김정은이 그래도 북한의 지도자라면 예. 저는 뭐 얼마든지 이건 수용해야 된다. 근데 서울 것들하고 상종 안 한다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요? 저는 지금 국가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물론 북한에서 굉장히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뭐 북한 주민들도 있지만 지금 수해 때문에 더욱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저런 어떤 본인의 자존심을 앞세울 게 아니라 아니면 본인의 어떤 세습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저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든 어느 나라로부터 적으로부터도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뭐 이 제대로 된 뭐 지도자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매체에서 뭐 남한의 언론들이 1,000명, 뭐 1,500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날조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화면 좀 보시죠. 북한 내부에서 이 수해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이 좀 조금씩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구출된 사람들을 시내 호텔, 지금 신의주를 얘기하는 거죠. 시내 호텔 여관 등으로 거처하도록 조직을 했는데 첫날 수재민들 통곡하다가 감시위원에게 저질당했다. 통곡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 더 보죠. 보위부,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입니다. 보위부 간부들 수재민 있는 방마다 텔레비전과 녹화기를 연결해서 최고 존엄, 김정은입니다. 최고 존엄이 침수 지역 인민들을 구출했다는 영상을 보게 하고 인민 사랑에 고마움을 갖도록 강요하고 있다. 정인환 교수님. 뭔가 쉬쉬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지금. 저거는. 그만큼 그 김정은 체제가 대단히 좀 그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그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어떤 이런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그동안 쭉 남북 관계 어떤 쌓여져 있던 어떤 적대 감정, 예. 또 뭐 대북 전단이라든지 오물풍선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고조된 갈등들이 지금 심화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조차도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보여집니다. 예.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수해와 관련된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오히려 대남 적개심 고취의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좀 더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우리 김철현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인도주의적 채널만이라도 이것이 가동이 되려면 저는 오히려 물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작업을 좀 조율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없이 우리 정부 또한 계속 지난 작년에 북한이 적대적 어떤 두 국가를 규정한 이후로 그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덥석 물자 지원을 뭐 한다? 이게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남북 간의 신뢰관계, 신뢰 구축이라는 것을 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만이 물자 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 채널이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좀 위태로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게 이제 오늘 공개된 북한 매체에서 나온 건데 무기 배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보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큰 물 피해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무기 체계 인계 인수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은 인민사수 주권 수호의 근본 담보인 국방력 강화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치 없이 밀고 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며 수혜는 수혜고 무기 배치하고 뭐 국방 강화하는 거 강하다 뭐 이런 보도를 또 북한 매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올림픽에 선수단을 많이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메달도 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전화기가 지급이 됐죠? 휴대전화가요? 삼성에서 제공한. 그럼 북한 선수들에게도 이게 제공이 됐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선수들도 받았죠. 분명히 받았는데 최악의 경우라고 한다면 박스도 개봉하지 못한 채로 압류당했을 가능성. 이게 한국 제품이잖아요. 예. 그 가장 심하게 통제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해서 뜯어서 이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압류당할 것이다. 정혁신 변호사. 네네. 삼성은 제공한 이 접는 휴대전화잖아요. 이거 최신 전화기를 이제 다 제공을 한 건데 다 가져가라고 이걸 통제한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가장 거부감이 큰 강력한 한국 제품이다. 이건가요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작년 말 올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남한은 제1의 적대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적대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북한식으로 하면 큰 물 났다고 그래서 제1의 적대국이 보내준 물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물품하고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품하고 수준 차이가 퀄리티가 현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민심이 오히려 동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러시아제 쓰고 말자 이런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장 최신의 최첨단 제품이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폰을 접는 폰은 아직 애플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폰을 삼성에서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저런 그 삼성폰 같은 것들은 다 걷어가지고 당의 최고위직들만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들이 쓴다고요? 그거? 자기들이 쓰자. 뭐 김정은부터 해가지고 몇몇 뭐 친한 사람들끼리만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더니 북한이 이 와중에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 지금 따고 있더라고요. 메달 땄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그 메달 얘기를 또 덧붙여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한 선수들도 뭐 활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하고 셀카를 갖고 찍고 뭐 그 장면도 많이 있었죠, 지금요. 그런 내용도 좀 공개되기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렇게 할 때는 참 좋은 모습인데 이게 또 저길 떠나게 되면 또 복잡해집니다. 지금 탁구 선수들 모습이었어요. 위에 있는 두 선수, 남녀 선수가 북한 선수.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제목으로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나회. 누군가 하면 김두관 후보. 지금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뭐 쉽지 않다. 사실상 뭐 끝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나회 주말 동안에 열린 순회 경선 관련해서 하나회 얘기를 꺼내놨어요. 지금요. 일단은 이 순회 경선 당시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연설을 할 때마다 약간의 고성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비슷한 모습이 계속 있었어요. 뭐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민주 혁신회의가 당내 새로운 주요 정파가 돼가지고 이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뽑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리의 대표를 지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자.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시대를 열자. 이런 취지로 더민주 혁신회의가 출범을 했었는데 당이 당원 중심으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더민주혁신회의. 그러니까 원외 조직이죠. 원외 정치인들의 민주당 모임인데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그렇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걸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정면으로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정파가 됐다. 다 영향력을 뭐 발휘하고 있다.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과 맥락에서 같은 얘기로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대의원들에 보낸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두관 후보가 보낸 메시지인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더민주혁신회의가 우리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이재명 그룹이 당을 점령했습니다. 하나회 얘기를 꺼내놉니다. 군부시대 때 나왔던 이 하나회를. 그러자 당에서 발칵했죠.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조금 더 뭐 약간 해명성 얘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들어보시죠. 저보고 요새 사과하라는 게 계속 많네, 이상하게. 뭐 어제 그 하나에 비유했다고 사과하는데 비유한 거잖아요, 비유. 하나회라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은 다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 후보들이 당선이 됐고요. 경기도 지금 남아 있는데 뭐 더 혁신회의가 시도당 위원장을 거의 장악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이끌어온 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네. 어떤 비판도 좋지만 그러나 전두환의 하나회에 갖다 붙인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호 전 부대변인, 김두관 후보 이 하나의 발언 좀 과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할 만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김두관 후보가 예. 또 김두관 후보 스탭들이 당원들을 쓰레기로 비유하더니 같은 당 당원 동지를 광주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과 그 측근들로 비유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로서는 이보다 더 심한 모욕이 없고요. 저도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인데요. 지난번 총선에서 남들 다 하는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 됐고 광주시당 선거에서는 그 더민주혁신회의 대표라는 강의원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원외 인사들이 당의 기득권, 엘리트주의를 깨고 힘을 모아서 뭔가 선출직에 도전하는 게 전두환에 비유할 만큼 나쁜 짓입니까? 그러면 당의 수십 년간 기득권을 가지고 엘리트 정치를 표방하고 공천을 자주 했던 그런 분들만 선출직 도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저를 전두환과 그 측근들로 비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주호 전 부대변인께서 이 논평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 지금 결승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겼군요. 금메달입니다.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입니다. 대단하군요. 금메달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네요. 아마 추가적인 속보 있고 인터뷰도 아마 들어올 거예요. 본인의 어떤 소감을 할 텐데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 아주 오랜만에 금메달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워낙 뭐 잘해서 예상은 됐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속보가 두 가지가 돼서 들어왔는데요.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 금메달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 별명이 배드민턴 여제죠. 여자 황제입니다. 안세영 선수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 그럼 우리가 금메달이 좀 11개가 되는 겁니까?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5개가 목표인데 지금 뭐 2배 이상 넘어갔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사상 최대 금메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선수단이 처음에 너무 엄살을 벌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지금 정치 논평하시다가 그냥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이어가 보죠. 조혁신 변호사. 네네. 김두관 당대표 후보의 하나의 발언.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할 만한 소리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 이제 김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셨는데 불쾌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 모임이 군 조직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회는 비밀 조직인데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조직 아닙니까? 지금 비밀은 아니에요. 더 뭐 혁신회의가.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당내에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후보가 민주당에 정당 민주주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왜 하나회지 찾아봤거든요. 하나회가 왜 하나냐면 하늘도 하나, 태양도 하나, 각하도 하나, 우리도 하나. 그래서 하나회래요. 다 하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하나만 바꾸면 민주당한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늘도 하나, 태양도 하나, 대표도 하나, 우리도 하나. 그런 의미로 김두관 그 후보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앞서서 김두관 후보가 이제 쓰레기 발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해명을 내놨어요. 이번에도 약간 좀 해명하는 거 같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 정권 잡을 수 있나 그러면서 막 이거 약간 지휘자들에 대해서 한 말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 뜻이 와전됐다, 실수로 업로됐다, 뭐 삭제하고 해임했어요. 그리고 하나회 이번에 발언한 건데 아니 하나회라는 게 이거 비유로 말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요거 한 1분 정도 남아 계시는데 김철원 교수님하고 정기남 교수님 한 30초씩만 들어볼까요? 김철원 교수님,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김두관 후보가 직설적이지만 좀 솔직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회가 보면 군부의 사조직이었던 하나의 특징이요. 서로 좋은 보직 끌어주고 알짜 보직 끌어주고 승진시켜주는 거였거든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도 보면 시도당 위원장 나눠 먹고 지명지도부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은 하나회 수장이 서울의 봄에 숙였던 전두환 걸 비유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독재, 그 민주당의 어떤 정당 민주주의 훼손되고 2027년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간다는 솔직한 문제 제기 아닐까 이래 보입니다. 정신 교수님. 정기남입니다. 정신 교수님. 정기남 교수님. 죄송합니다. 집단 쓰레기로 얘기하고 예. 또 뭐 하나회에 비유하고 근데 말해놓고 논란이 되면 뒤로 빠져요 또. 예. 그러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비유에 지금 김두관 후보가 집착하고 있다. 문제는 예. 지금 권리당원 10명 중에 7명은 투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당대표의 재선에 당선이 되겠지만 예. 왜 권리당원들이 투표하지 않고 또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지 김두관 후보는 어떻게 당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예. 자기 비전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